자, 457페이지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얘들도 별표예요. 나오기는 매년 나와요. 이것도 나오는데 얘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 개 방식에 대한 이걸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요 삼면성이라는 게 세 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게 삼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더라도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돼 있죠. 비용성, 시장성,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10층짜리 우리 이제 학원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어요. 이 가치를. 근데 우리 학원 건물이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게 준공한 거죠? 한 20년 됐나요? 얘가 20년 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준공한 건물의 비용 자료를 지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비용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자료를 신뢰할 수도 없어요. 자체가. 왜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비용 자료를 구할 수 있어요. 돈을 주면. 근데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건축비를 계산을 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고 싶은데 20년 전에 지어진 비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8년 3월 2일이 무슨 시점? 얘를 다시 신축하는 데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으면 얼마나 들어갈까?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다시 지을 때 얘에서 비용이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비가 이 10억을 기초로 해서 가치가 구해지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20억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억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비싼 거야. 얘가. 그럼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학원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슨 건물이에요? 얘는 중고잖아요. 그럼 얘는 20년 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가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4억.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6억. 그죠? 그러니까 신축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토지 가치는 따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가치는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에 해서 비용이 크게 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 여기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규모가 같은. 근데 얘는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고 얘는 건축비가 8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얘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얘가 가치가 비싸다는 사고예요. 근데 얘는 대전에 있는 건물이고요. 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어느 게 비싸겠어요? 이건 무시해요. 지역성은 무시한다고요. 시장성은. 오로지 뭐만 갖고? 비용만 갖고 비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 아시죠? 에? 절. 이 절은 거래해야 안 해요? 에? 절도 거래해요. 비싸요. 단청 입혀갖고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에 팔아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쫓겨나기 딱 십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전시청 있죠? 시청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걔를 거래하려고 그러면 뭘 추계해야 돼요? 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 방식이라는 거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단점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절과 같은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에는 원가 방식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비용에. 그러면 여기 있는 비교 방식은 비교 방식이고 삼면성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시장성에.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거예요. 자, 얘 신축할 때 얼마 들어간 거예요?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고 시장에서 거래할 때도 10억이 거래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봤더니 우리 학원 건물하고 유사한 애가 시장에서 15억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원 건물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15억은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게 시장성의 사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비용에 의해서 구하는 거고 얘는 얘하고 유사한 건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익 방식 있죠? 얘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다,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크기가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치가 비싼 거예요. 임대 수익이 적게 나오면 가치가 싼 거예요. 그러면 이 또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또 무슨 사고냐면 이런 거예요. 중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신축. 신축인데 임대 수익이 한 5천 나와요. 근데 얘는 중고인데도 임대 수익이 한 5천 나와요. 그럼 지금 수익이 같죠? 그럼 가치가 같다고 보는 사고예요. 어디에만 초점을 두니까 수익성에만. 이게 이 방식의 또 단점이 돼요. 요즘은 환원율을 조정해서 갭을 많이 줄여놓는데 예전의 논리 같으면 그걸 조정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의 또 대표적인 단점인 거예요. 어디에만 초점을 두니까 수익성에만. 그래서 그 내용이죠. 자, 그럴 때 얘하고 묶으면 이게 드링크 이름 나오죠. 이 드링크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얘를 사는데 이 카드로 산 거예요. 이 카드로. 그랬더니 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것도 물어봐요. 거기 459페이지 가시면 459페이지에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가 방식은 기억의 원리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기억이 뭐겠어요? 그럼 비용성이라는 애는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저거 알고 있으면 갖다가 찍으라고 준 거예요. 맞추라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가 가격 구하는 게요. 원가법이라는 애고요. 임대료, 임료라고 뭐 그거 나올 때 그렇게 했으니까 적산법. 얘가 가격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가격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임료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 그래서 얘는 이게 수익가격, 수익임료, 얘는 비준가격, 비준임료, 얘는 적산가격, 적산임료. 여기 비준이라는 거는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례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 그럼 얘는 보면, 얘는 여기는 수익 들어가죠? 그럼 여기 다 뭐예요? 이렇게. 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교 들어가죠. 그리고 비중 가격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법이잖아요. 다만 가격만 가격과 적산 임료로만 돼 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있죠. 예. 가는 비용성의 원리인데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니은이 뭐냐고 물어봤죠.
근데 임료가 임대사례비교법이니까 가격 구하는 건 거래사례비교법인데 그걸 혹시 또 여러분들이 못 찾을까 봐 거기 있는 디귿 있죠. 가격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그럼 얘는 수익 방식이고 수익성의 원리고 가격이 수익환원법이면 임료도 뭐 수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디귿이 수익 들어간 애는 그것도 3번밖에 없어요. 혹시 틀릴까 봐. 그죠? 노파심에서 아마 그렇게도 배열해 줬을 거예요. 그죠? 결론은 맞추라고 막 등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뭐 틀리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구한 애들이 있죠. 얘들이 뭐냐면 이게 시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시산가액이라는 거는요, 평가사들이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걸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산가액. 그러니까 얘가 최종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을. 그럼 왜 조정을 해줘야 되냐면요. 거기 보면은 그 시산가액의 조정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3방식의 병용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삼면성에 의한 가격은 일치한다. 즉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프레드 마샬의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이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는 거는요. 요게 삼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격을 구했던 시장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구하든 간에 장기적으로 다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논리를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아까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했을 때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보잖아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는 단기는 수요, 즉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장기는 생산비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얘기는 비용과 가치와 가격은 같다는 사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수익 방식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근거를 두고 있고 가치 현재 가치 개념이고 얘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세 가지 방식에서 구한 것이 같아진다는 논리가 삼면 등가성의 원리예요. 근데 생산 원가가 있고 시장 가격이 있으면 얘네들은 항상 일치해야 해요. 이게 일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또 3방식 모두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시산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산술 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로 구한 게 가능성 8억이고요. 예로 구한 게 12억이고 예로 구한 게 10억이라고 그러면 세 개 다 합하면 30억이잖아요. 나누기 3 해서 10억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주된 평가 방법에 대한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가중 평균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건물은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로? 원가법으로. 네, 그러면 여기 8억으로 구하는 애한테 가장 비중을 크게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한테는 한 20%씩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주된 방식으로 구하는 애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둬서 그죠? 전체적인 평균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여러분 계산문 일단 거기 보시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460페이지 있죠.
거기 밑에서 5번째 줄에 가면 시상가액의 조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구해진 3가지의 가격을 단순히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뭐를 둬서 가중치를 둬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옆에 가면은 계산 문제 하나 있죠. 예? 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먼저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냐면 1억 2천이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서 구한 게 얼마? 거기가 1억 1천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있죠. 그게 얼마? 1억.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중치 줬잖아요. 원가 방식은 몇 프로로? 그러면 여기서 원가 방식을 표현하는 애가 뭐겠어요? 셋 중에. 거래 사례, 조성비용, 임대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비용.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사고니까. 그 원비라고 그냥 해줬겠어요, 저거? 이따 가다가 하나씩 사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이거 조성비용이 원가법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여기다가 몇 프로? 20%. 1억 2천에 20%는 얼마 나오겠어요? 2,2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가면은 비교 방식의 몇 프로라고 있어요? 50%. 그 어디가 비교 방식 넣어야겠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아니에요. 얘잖아요, 얘한테 몇 프로? 50%는 얼마겠어요? 6천이니까 6천. 1억 2천에 50%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수익 방식에 30% 쓰라고 돼 있죠. 그럼 얘 임대료밖에 더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몇 프로? 그럼 얼마야? 3천 아니에요. 다 더하면 1억 1,2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몇 번이? 4번이. 이거는 무슨 뭐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요. 구하라고. 응?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 계산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계산은 버려도 이론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시상가액까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소용없어요. 계산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설명 안 해주겠냐고요. 이거 나오기 전에 다 해줘도 실전에 가서 본인들이 대입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서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타협을. 그죠? 예.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계속 그거 승질 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그죠? 저 있을 때 같이 풀 때는 되고 저 없으면 안 풀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그걸 갖고 집착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버리는 거 그냥 버려야지 뭐. 그죠? 자, 일단 그 뒤에 가면요. 이게 있어요. 원가 방식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제 원가 방식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의 합으로 돼 있다고 보고요. 건물 가치는 건물의 재생산 비용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라고 해놨고요.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적정한 신뢰할 수 있는 실거래가액이 있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 있다고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거를 기초로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 있다.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이제 원가법이라고 있죠. 우리가 저기 보면 원가 방식은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이잖아요. 그럼 거기 원가법에 보게 되면 산식 있죠. 산식. 예, 산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적산 가격 안에 보면 가로 열고 복선 가격이라 해놨죠. 복선 가격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적산 가격으로만 써요. 옛날에 복선 가격이랬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적산 가격으로 써요.
그럼 얘는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감가 누계액 빼라는 얘기예요. 가로 열고 여기 있는 요 표현 있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재생산 비용이 제조달 원가예요. 신축 원가. 감가에 빼라는 얘기죠. 그 결론은 원가법이라는 건 무슨 가치 구하는 방법이에요? 건물 가치 구하는 거예요. 건물 가치. 그죠? 이거는 건물밖에 못 구해요. 왜 그러겠어요? 토지는 왜 이걸로 못 구하겠어요? 어? 토지는 얘가 이게 신축 원가라고요. 무슨 원가? 신축 원가.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토지는 구조적으로 이걸 못 구한다고요. 이걸 못 구하기 때문에 이 원가법에서는 토지 가치를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는 조성 또는 매립하는데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걔는 예외적으로 구할 수는 몰라도 일반적인 토지는 이 방식으로 못 구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은 무슨 법으로 구한다? 원가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시험에 내요 안 내요? 또 낸다고요. 그걸 이미 냈어요. 건물은 거래사립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틀릴 일이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원가법은 토지가치 못 구한다고요. 그죠? 원가법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가치에 대한 건 이렇게 구하라고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4월 달 되면은 이걸 또 해볼 거예요. 지금은 왜 이거 생략해 주냐면 이거나 칠하는 데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이 안에 가면 필연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정리해달라 이거예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서 여기서 얘를 공제하면 돼요. 그러면 단원 순서가 뭐부터 먼저 나오겠어요? 제주달 원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옆 페이지에 가면 제주달 원가가 먼저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주달 원가가 끝나고 나면 465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감가 수정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수정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면 적산 가격을 구했다고 보고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얘들도 실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이제 주부분들은 용어를 좀 싫어해요. 여기서 뭐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471페이지에 가면 거기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얘예요. 거래사례비용법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예. 근데 얘네 지금 나온 거 보면은요. 이론보다는 주로 계산이 있죠. 예, 계산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3방식에서 계산 문제 한 3개씩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낫다고 생각하죠. 이게 버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데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틀려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거는 풀 수 있으면 좋죠. 대신에 계산은 버리더라도 이론을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작년도 계산 문제 10개 나온 대신에 이론이 쉬웠다고요. 원래 계산 문제 많이 주면 이론을 쉽게 줘요. 학계론이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계산을 못 맞추면 60점이 안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10개 이상 내면은 이론은 아주 쉽게 준다고요. 그러면 10문제가 계산 문제하면 나머지가 30문제잖아요. 30문제를 평이하게 해주니까 그 30문제 풀어도 60점이 넘게 나오게 준다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계산 문제 있으면 그걸 또 덤빈다고요, 그거를. 예? 아니 안 되면 버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무슨 애착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지. 그렇죠?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야지만 뭐 합격할 것 같은 걔도 2.5점이에요. 쉬운 애도 2.5점이고 이건 우리가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이게 강의 듣고 그럴 때 대학 교수가 이거 버려라 포기해라 이런 건 없다고요. 다 설명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몇 점을 맞고 이 바닥을 떠야 돼요. 60점 맞고 이 바닥을 떠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가족이나 주변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공부에 도전하고 있는 거를. 그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은근히 확인해 본다고요. 어떻게 됐을까? 그죠?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졌나 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도 산식 있죠? 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우리 교재는 사정보정부터는 아니네요. 자,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를 처음 보는 분들은 어떤 산식에 쓰러지는 거예요. 길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얘는 포장만 화려한 거예요. 포장만. 그죠? 이게 긴 애들은 오히려 간단한 애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비중 가격이라는 거는 이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정평가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치가 얼마가 되냐고. 그랬더니 평가사가 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5억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옆집이 5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집도 얼마나 할 것이다. 5억이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뭐라 하겠어요. 당신 집과 비슷한 사례를 한 4, 5개로 수집을 해서 사정부정과 시점성과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과 면적 비교를 했더니 약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묶으면 여기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 채택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한 다음에 그 사례를 뭐 하냐면 정상화시켜요. 그리고 지역과 개별 요인 비교를 하면 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면적은 개별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은 몇 가지 하면 돼요. 3가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7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한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박스 밑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고 돼 있죠. 그 작업을 해주고 페이지 넘기시면 414 거기 중간 하되면 지역과 개별 요인의 비교라고 돼 있죠. 네, 거기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페이지 넘기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바뀌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가 중요한 방식이냐면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례가.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례 가격이 1억 원이라는 거예요. 1억 원일 때 여기서 뭐 해주냐면 사정보정이라는 걸 해줘요. 이 사례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사례냐 아니면 개별적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됐느냐 그거를 이제 보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방식에서 보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뭐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비율을. 그러면 여기가 분수식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여기 중심이 되는 분모 있죠. 분모에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겠어요?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이건 사례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례 부동산이 있고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어느 게 중심이다? 에? 사례가 중심이에요. 사례. 거래 사례 뭐예요? 비교법인 거예요. 비교. 사례를 기초로 해서 이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여기 사례 부동산 들어가요. 여기는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고 이 방법에서는 비교하는 기준을 다 100을 줘요. 100을 가지고 비율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개별 사정으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몇 프로? 20%. 무슨 부동산이? 사례가. 그러면은 얘가 사례죠. 네. 그러면 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무슨 부동산이 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사례가. 몇 프로? 그럼 20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그럼 80분의 100이죠. 계산하면 1.25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억이라는 애는 원래 한 1억 한 2천 정도에 거래됐어야 되는 애인데 얘가 1억이 거래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보정해 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20% 비싸게 팔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플러스 20 하면 돼요. 그럼 120분의 100이 되잖아요. 그럼 0.8로 떨어진다고요. 그럼 20% 다운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정상적인 거래래요. 정상적인 거래면 100분의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시점 수용은 뭐냐면 얘는 거래 시점의 가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이 가격은 무슨 시점의 가격이에요? 그 우리가 구하는 거는 무슨 시점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 우리는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틀리면 무슨 가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오늘의 가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어제 거래된 사례라 그러면 시세에 큰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100분의 100 개념에서 1이에요. 그 다음에 얘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했대요. 아까 이제 배운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뭐는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생략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응? 이거. 그럼 얘 1이 될 거 아니에요. 옆집이라는 거예요. 면적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방식이야?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야. 사례가 얼마나 얘하고 유사한 사례를 구하느냐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사례 채택 기준이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계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출제해 주는 거예요. 요거 수준 보정할 수 있느냐. 그죠? 근데 그거 보정할 수 있는 것만 알면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도 줘요, 안 줘요? 암산을 할 수 있게끔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거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한 거라도 거기 저기 505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 문제 13번 있죠. 13번 찾으셨나요? 네.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이게 상승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평점법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데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물어봤는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얼마로 보란 얘기예요. 100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비교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사례는 얼마를 놓고 100으로 놓고 그러면 여기가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뭐예요? 100에서 2를 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98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환경 조건이 있죠. 걔는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 사례는 100인데 대상이 100 플러스 3 정도가 얘가 우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분의 103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99.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100분의 10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결론은 100분의 98이면 0.98이라고요. 100분의 103이면 1.03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분의 99 하면은 0.999 100분의 104면은 1.04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 그러면 1.039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이게 할 때. 그러니까 요건을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 예? 나중에 이제 다 해요. 선생님이 왜 이거 나눠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셔서 내공이 쌓이면 선생이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도 절대 놀라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줘요. 그죠? 더 이상 놀랄 게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막 펼쳐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하고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이론으로 해서 점수를 따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으로 버린다고요. 원비고 뭐고 간에 필요 없다고 그러고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게 되면 비교 방식은 그래도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 원가 방식도 필요한 거는 또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76페이지 가면 거기 하단에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돼 있죠. 네? 공시가 기준법 476페이지 가면 하단에, 네. 이게 토지 가치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뭐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정리해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8페이지 가시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또 얘 또 노란색 하면 안 되죠. 자, 수익 방식에서 구하는 게 이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방식의 요건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죠. 여기 이 수익 방식에서는 이 수익을 근거로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데 이 수익이 두 가지 수익이에요. 하나가 1년 동안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요. 또 하나가 보유 기간 중에 여러 해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흐름이 두 가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을 근거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순수익이에요. 요거를 적정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해라는 것은요.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적정한 율로 뭐 해서 할인해서.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보유 기간 중에 여러 해에 이렇게 세후 현금 흐름들이 쭉 나오면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죠? 그래서 지분 가치라는 걸 구해요. 거기에다가 융자가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당 가치를 구해서 합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밖에 안 줘요. 기본적인 게 1년 동안의 수익. 그럼 여기 순수익이 있죠. 이게 뭐냐면 순영업소득이에요.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가유순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순영업소득이 이건 거예요.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 근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주로 이제 이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하나 정리. 여기 481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에 부동산의 가치 변화와 자본 회수율 이런 것 있죠. 예? 예,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요것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환원 대상 소득을 뭐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순으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요 순수익이 있죠. 예, 이게 이거예요. 순영업소득. 예, 그럼 여기는 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구해주는 게 전통적인 소득접근법이라고 돼 있고요. 자녀환원법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근데 요 방식은 미국에서 1930년대에 쓰던 방식이에요.
1930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것만 기초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은행부터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이걸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융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세전 현금 흐름이 있죠? 요거 기초로 구하는 게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명 에르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레온 에르두라는 사람이 1959년에 개발한 방식이에요. 근데 1950년대 후반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게 보편화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기초로?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수익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 다음에 이걸 갖고 구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를 반영을 못해요? 세금은 반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국세청이 이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미국 전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 세금에 대한 것까지도 반영해 주는 게 무슨 법이다? 그게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투자에서 나온 거 보셨죠? 얘네를 묶어가지고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방법으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가 뭐겠어요? 세금일 거예요, 세금.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48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단에 리을의 에르두법이라고 돼 있죠. 네? 483페이지. 거기 에르두법이라고 있죠. 네. 에르두가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의 행태를 연구를 해서 개발한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죠. 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매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에 초점을 두므로 세금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를 기초로 하니까? 세전 기초하니까. 예? 이게 선생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이것도 한번 쓸 거예요. 에르두법 활용을 할 때. 예? 시대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안 외워도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면.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직접 환원법에서는 환원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지금 수익 방식의 교재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섞여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방법하고요, 얘네들하고의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논리가 틀려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자본회수의 개념이라는 것을 보유 기간이 다 될 때까지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개념이고, 얘네는 중간에 팔아버리는 개념이에요. 팔아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취득할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이 있죠. 예, 그 차익으로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할 때 해도 돼요. 시험에 그게 나온 적은 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참고로 그 486쪽에 가면 임료 평가하는 게 있죠. 네? 임료 평가할 때 보게 되면요, 이게 적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뭐 차익법이라든가 슬라이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3방식이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적산법에서는 무슨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요. 거기에다가 뭐를 가산해서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임료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임대사례비교법에서는요.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비준임료를 구해요. 물론 이제 산식을 하면 임대 사례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은 똑같은데 압축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는 순이익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얘는 수익임료를 구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용어상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료를 구할 때 이 곱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얘하고 얘하고 바꿔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 쭉 구성이 되는데 곱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더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보면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하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순임료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의 임료는 다 순임료 플러스 필요재경비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 있죠. 요거를 무슨 임료라고 그러냐면 이걸 실질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임료가 뭐냐면 총임료예요. 무슨 임료? 총임료.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에서 구하는 임료는 다 실질임료 구하는 거예요. 구성은 순임료 플러스 뭐로? 필요재경비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8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실질임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총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임료는 순임료하고 뭐로? 필요재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487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실질임료는 뭐하고 뭐로? 순임료하고 필요재경비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세부적인 거 한번 이제 구별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488페이지 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조금만 하고. 그리고 488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거기 필요재경비라는 항목이 있죠. 네, 그거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줄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나와요. 그거 왜 안 나오냐면 여기도 경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때 배웠죠. 이 경비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야 안 해요. 이거. 그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필요재경비 항목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여기 경비 개념과 이 경비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다 내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 낸다고요. 안 나오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 경비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 해봐야. 그죠?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시면 490페이지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건 틀려도 돼요. 이런 건 틀려도 되는데 이거 틀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건별 평가에 보면요. 먼저 토지 평가 있죠. 아, 또 이 시간이 다 됐군요. 이것만 하나라도 하고 그래도 해야죠. 토지는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구하고요. 건물은 무슨 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원가법이라고. 근데 토지와 건물을 토지 있고 건물 있잖아요. 얘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쓴다? 토지는 공시가격법 쓰고 건물은 원가법 쓰는데 얘네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쓴다? 일괄해서 할 때는 이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거래사례비법 쓰겠어요? 이거
어? 일괄해서 할 때는 왜 거래사례비법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사례 구해보면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사례를 구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외우는 분량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평가, 건물평가,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에 뭐 있어요? 일괄평가. 그리고 건물평가 가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양가로 이번에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평가할 때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양가로 이번에 삭제하시면 돼요. 거기부터 삭제된 거예요. 지금 원가법에서는 건물의 평가는 양가로 1번 그 한 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옆에 가면 산림평가라고 돼 있죠. 산림도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임목은 거래사례비법을 써요. 나무만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만 거래해요. 그래서 얘도 거래서 했는데 얘도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산을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산지하고 안에 있는 나무하고 따로따로 거래하진 않는다고요. 같이 일체로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시간이 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죠.